옛적에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깊은 산골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청송 금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은 지리산 자락에 안겨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푸른 소나무처럼 고든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요. 특히 이 마을은 대대로 내려오는 도자기 가마터로 유명했는데 그 가마에서 빚어낸 청자와 백자는 맑은 하늘의 빛을 담은 듯이 깨끗하고 고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가마가 단순히 그릇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마을의 복을 지키는 신성한 장소라고 믿었으며 가마의 불이 꺼지면 마을의 희망도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청송 가마를 지키는 집안의 마지막 젊은이가 바로 경호채무였습니다. 경호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마을의 가마지기 노부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경사스러운 호랑이라는 뜻이었지만 그의 모습은 사냥개처럼 사납기는컨다 오히려 숲속의 사슴처럼 조용하고 온순했습니다. 특히 그의 눈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았고 세상에 그 어떤 탐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사슴 경호라고 불렀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놀림이 아니라 순수한 애정의 표현이었죠. 경호는 자신을 키워준 노부부와 부모님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마을 뒷산의 산신산대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가마터에 흙을 다듬는 일과 밤에는 고요히 산신에게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청송마을의 가마터에는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굽는 데 필요한 좋은 땔감을 구하기가 힘들어졌고 먼 시장에서 오는 상인들의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가마의 불이 예전처럼 활활 타오르지 못하고 억지로 숨을 쉬는 사람의 가슴처럼 희미하게 깜빡이기 일쑤였습니다. 경호는 밤마다 가마 앞들에 쪼그려 앉아 꺼져가는 불씨를 바라보며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가마를 지켜야 할 마지막 사람이라는 의무감에 어깨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의 양부모님은 이미 연로하여 더 이상 가마 일을 돌볼 기력이 없었고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도 걱정 어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가마를 어떻게든 살려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경호는 새벽녘 이슬이 가마터의 마른 흙에 스며들 때까지 이 다짐을 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다른 젊은이들이 돈벌이를 위해 도시로 떠날 때도 묵묵히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마를 떠난다는 것은 곧 자신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은 늘 흙투성이었고 그의 옷에는 늘 나무 연기와 흙먼지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 그 어떤 귀한 비단옷보다도 깨끗하고 순수했습니다. 그는 흙을 다루는 자신의 손길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았습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던 경호는 마침내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그의 부모님이 믿는 것처럼 이 모든 어려움은 혹시 산신의 노여움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가마의 불씨가 희미해진 것은 산신의 축복이 거두어졌다는 징표일 수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신에게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가마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 산신께 제를 올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형편에 변변한 재물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가장 귀한 것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손으로 직접 빚은 아무런 무늬도 장식도 없는 순백의 작은 사발이었습니다. 그 사발에는 그가 가마를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과 흙을 다루는 장인의 순수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경호는 이 사발이야말로 가장 귀한 재물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산신이시여, 이 사발을 받아주시옵고 이 가마의 불이 다시 타오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는 사발을 천으로 정성껏 감싸 안고 해가 떠오르기 전에 마을 뒷산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비록 가벼웠으나 그가 짊어진 짐은 마을 전체의 미래였습니다. 경호가 산에 오르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그를 측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경호는 너무나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지만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저 착하기만 해서는 가마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경호가 도시로 나가 세상을 배우고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경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슴 경호가 저 가마를 지킬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일세. 노인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지만 젊은이들은 경호의 헌신적인 모습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호의 순수한 마음이 어쩌면 기적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고 막연히 기대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지만 경호는 지칠 줄 모르고 올랐습니다. 그는 이 산에서 나고 자랐으며 산은 그의 어머니 품과 같았습니다. 그는 나무 한 그루, 바위 하나까지도 친근하게 느꼈으며 산속의 모든 생명체와 말을 나누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발 아래 밟히는 마른 나뭇가지 소리가 마치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고 그의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산신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경호는 마침내 산신을 모신 작은 돌무덤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깊은 정적이 흐르는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경호는 돌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그가 빚은 순백의 사발을 제물로 올렸습니다. 그는 형식적인 절차나 거창한 제물 없이 오로지 자신의 간절한 마음만을 담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산신이시여, 저는 이 가마를 지키고 싶습니다. 이 가마는 단순히 흙을 굽는 곳이 아니라 저의 가족이며 저의 삶의 이유입니다. 부디 이 사발을 받아주시고 이 마을에 다시 불씨를 내려주시옵소서. 만약 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순하다면 저는 이 가마를 떠나겠습니다. 그의 기도는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했고 산속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그의 기도가 끝났을 때 돌무덤 주변을 맴돌던 산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라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러더니 산봉우리 쪽에서 맑은 햇살 한 줄기가 돌무덤을 비추었고 그 햇살은 경호가 올린 백자 사발 위에만 머물렀습니다. 경호는 이것이 산신이 그의 기도를 들었다는 징표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뜨거워졌고 그는 다시 가마터로 돌아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흙을 다루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는 사발을 제물로 바쳤기에 다시 가져오지 않고 그 자리에 고이 두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그림자가 없었고 오직 밝은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산을 내려온 경호는 곧바로 가마터로 향했습니다. 그는 흙을 만지고 물을 섞고 반죽을 치대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의 몸은 지쳤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산신이 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가마의 불이 꺼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가마를 지킬 운명을 타고났다고 믿었으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굴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평소보다 더 많은 흙을 반죽했고 그의 손길은 흙에 생명을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빚어낼 도자기에 마을의 희망을 담으려 했습니다. 경호가 이렇게 가마터에서 땀을 흘리고 있을 때 마을 입구에는 먼 길을 온 듯 먼지를 뒤집어 쓴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내는 경호의 먼 친척뻘 되는 황균이었습니다. 황균은 도시에서 장사를 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빚만 지고 돌아온 처지였습니다. 그는 청송마을에 가마터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경호에게 접근하여 어떻게든 가마터의 이권을 가로채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경호의 맑은 눈빛과는 달리 탐욕과 교활함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을 경호의 사촌 형이라고 소개하며 친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황규는 경호를 보자마자 겉으로는 반가워하는 척하며 경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경호야, 이렇게 늠름하게 자랐구나. 내가 너의 먼 친척 황균이다. 너희 집 가마터가 어렵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너를 돕기 위해 먼 길마다 안고 달려왔다. 황균의 말은 기름칠을 한 것처럼 매끄러웠고
그의 태도는 너무나도 친절해서 경호는 조금의 의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수한 경호는 친척의 방문에 기뻐하며 황균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는 황균에게 가마터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경호의 순수함을 간파한 황균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어수룩한 시골뜨기가 가마를 지킬 수 있겠어? 내가 적당히 꼬드겨서 가마를 차지해야지. 황균은 겉으로는 경호를 위로하며 가마 운영에 대한 조언을 하는 척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배운 상술과 꾀를 이용하여 경호를 현혹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경호에게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아야 한다고 충고했고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현대적인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호는 황균의 말을 귀담아 들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슴 같은 직감은 황균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경호야, 흙이 아무리 좋아도 그 감이 시원찮으면 좋은 도자기가 나올 수 없다. 그리고 네가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세상은 너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중요한 것은 팔리는 물건을 만드는 것이다. 황균은 이렇게 말하며 경호에게 기존의 도자기 제작 방식을 바꾸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는 가마에 들어가는 흙의 비율을 바꾸고 굽는 온도와 시간을 단축시켜 대량 생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호는 전통을 중시했지만 가마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생각에 황균의 제안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황균의 방식대로 작은 시험을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경호는 황균의 말대로 새로운 방식으로 도자기를 빚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흙은 제대로 융합되지 않았고 가마에서 나온 도자기들은 제 모양을 갖추지 못한 채 깨지거나 색깔이 탁해져 상품 가치를 잃었습니다. 경호는 낙담했지만 황균은 오히려 경호를 나무라며 실패의 원인을 경호에게 돌렸습니다. 네가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 네 마음속에 아직도 옛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이다. 황균은 이렇게 말하며 경호의 자신감을 꺾고 그를 더욱 의존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경호는 밤늦도록 가마터에 남아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산신에게 기도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시련이 닥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산신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산신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에 산으로 향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가마터의 희미한 불씨 앞에서 묵묵히 흙을 만질 뿐이었습니다. 그의 사슴 같은 눈빛에는 슬픔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 가마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균이 온 이후로 경운의 가마에서 나오는 도자기들이 하나같이 불량품이라는 소식을 듣고 걱정했습니다. 황균 저 사람이 온 뒤로 경운의 가마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 혹시 저 사람이 복을 가져가는 사람은 아닐까? 노인들은 수군거렸지만 황균의 겉모습이 너무나도 번지르르 했기에 감히 대놓고 말을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경호의 양부모님도 황균의 태도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경호가 그를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보고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밤마다 가슴을 졸이며 경호를 위해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경호는 고통스러웠지만 황균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가마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시련을 혼자 감당하려 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빚은 흙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순수함이 이 가마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황균의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전적으로 따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독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길은 험난했지만 그의 사슴 같은 순수함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가마터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맑은 눈빛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호의 순수하고 맑은 마음에 교활함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우기 위해 황규는 청송마을에 발을 들인 그 순간부터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경호의 친척으로서 가마의 어려운 사정을 돕기 위해 온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오직 가마터의 땅과 그곳에 묻힌 전통 기술에 대한 탐욕만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황규는 자신이 도시에 살면서 배운 허울 좋은 말들을 늘어놓으며 마을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는 경호에게 끊임없이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가마를 살릴 수 없다고 속삭였고 대량 생산과 빠른 이윤 창출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균의 등장 이후 청송 가마터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황균은 경호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흙을 보관하는 창고에 몰래 들어가 흙의 배합 비율을 미세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고의로 불순물을 섞거나 흙의 점도를 떨어뜨리는 재료를 추가하여 경호가 빚는 도자기들이 가마에서 구워지는 과정에서 쉽게 깨지도록 조작했습니다. 경호는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자 자신의 기술이 퇴보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산신이 자신을 버린 것은 아닌지 자책하며 깊은 고통에 빠졌습니다. 경호가 실패의 늪에 빠져 있을 때 황규는 더욱 교묘하게 경호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경호야, 내가 보니 너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너의 조상들이 너에게 가마를 지킬 복을 주지 않은 것 같다. 너의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운명 자체가 너를 외면하는 것이다. 황규는 이런 식으로 경호의 의지를 꺾으려 했고 경호는 자신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믿으며 점점 더 황균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경호의 사슴 같은 순수한 눈빛은 이제 깊은 고민과 번민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쳤던 순백의 사발에 담긴 간절한 소망이 부서지는 것을 느끼며 절망했습니다. 황규는 경호의 정신적인 고통을 이용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경호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경호는 어릴 적부터 산신에게 특별한 기도를 올리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데 그 비법을 혼자만 알고 마을 사람들과 나누지 않으려 한다네. 황규는 경호가 가마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은근슬쩍 암시했고 이는 가마의 어려움으로 인해 불안해하던 마을 사람들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호가 그저 순수한 아이인 줄로만 알았는데 혹시 그에게 숨겨진 비밀이나 탐욕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요했던 청송마을은 점차 근심과 불신의 소리로 채워져 갔습니다. 이때 마을 어귀의 작은 오두막에 홀로 살고 있는 백할머니가 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백할머니는 오랜 세월 마을의 역사를 지켜봐 온 산증인이었으며 젊은 시절에는 가마터 집안의 큰어른을 모셨던 경험이 있어 세상의 이치와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균이 마을에 온 이후로 경호의 안색이 나빠지고 가마의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경호의 순수함이 악의적인 꾀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호가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치우고 있을 때 백할머니가 조용히 가마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으며 그녀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경호는 백할머니의 등장에 놀라 얼른 그녀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할머니,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차라도 한 잔 끓여 올릴까요? 경호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는 여전히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백할머니는 경호의 손에 묻은 흙먼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짧지만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물은 낮은 곳을 찾고 진심은 깊은 곳에 머무른다. 백할머니는 이렇게 말하고는 경호가 더 이상 묻기도 전에 돌아서서 느릿느릿 걸어갔습니다.
경호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무게감과 진정성은 그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물은 낮은 곳을 찾고 진심은 깊은 곳에 머무른다. 경호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향하는 곳은 어디인지, 자신의 진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마를 지키려는 진심을 잃고 황균의 허황된 조언에 휘둘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백할머니의 한마디는 경호의 흐릿했던 정신을 일깨우는 작은 불씨와 같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산신에게 제를 올리고 돌아왔을 때에 맑은 마음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황균의 교활한 방해는 계속되었습니다. 황균은 경호가 흙을 다듬는 동안 중요한 도구가 들어있는 상자를 숨기거나 경호가 쓰지 않는 재료를 눈에 띄는 곳에 두어 경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경호는 계속되는 실패에 지쳐갔지만 백할머니의 말을 되새기며 자신의 진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흙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즉 물과 불의 조화를 생각하며 초심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황균은 경호의 저항을 눈치채고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는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는 술자리를 마련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술을 대접하고 은밀하게 경호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경호는 우리가 가마를 되살리도록 돕는 것을 원치 않는다네. 그는 가마의 비법을 독차지하여 불을 누리고 싶어 한다고 들었네. 그래서 일부러 가마의 일을 그르치고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기를 바라는 거야. 황균은 자신의 탐욕을 경호에게 덮어 씌웠고 순진한 마을 사람들은 점차 경호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은 경호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가족처럼 생각했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그의 양부모님마저도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경호야, 정말 황균의 말처럼 네가 산신께 받은 비법을 우리와 나누지 않고 있는 것이냐? 경호의 양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고 경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황균의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저는 오직 이 가마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경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진심을 호소했지만 한번 심어진 의심의 씨앗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황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마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야, 너의 방식으로는 가마를 살릴 수 없다. 가마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나에게 가마 운영권을 넘겨라. 내가 도시의 자본을 끌어들여 가마를 현대화시키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나누어 주겠다. 황균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경호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을의 구세주인 양 행세했고 많은 마을 사람들은 그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황균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경호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경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황균의 거짓말과 마을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 진실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순수함이 이 가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백할머니가 말한 대로 진심은 깊은 곳에 머무르는 법이었고 경호는 그 진심을 끄집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황균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가마터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불을 지피는 아궁이 앞에서 며칠 밤을 새우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제 산신을 향한 것이 아닌 자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는 진실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경호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황균의 탐욕과 거짓말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폭력이나 비난 대신 진심으로 맞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황균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대신 자신의 헌신과 정직함이 이 가마의 주인 자격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로 했습니다. 그는 황균에게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내밀기로 했습니다. 황균 형님, 저는 이 가마를 형님께 넘길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가마의 마지막 불씨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님께서 정말 이 가마를 살리고 싶다면 저와 함께 산신께 나아가 누가 이 가마를 지킬 진정한 자격이 있는지 여쭤봅시다. 경호의 이 제안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산신에게 묻는다는 것은 곧 하늘의 심판을 받겠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황규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하며 경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활함이 산신마저 속일 수 있다고 오만하게 생각했습니다. 좋다, 경호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누가 이 가마의 진정한 주인인지 마을 사람들과 산신 앞에서 명백하게 밝히도록 하자. 황규는 승리를 확신하며 비웃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세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호는 이제 산신에게 바쳤던 순백의 사발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그 사발이 아직도 돌무덤 위에 그대로 놓여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그 사발을 다시 찾아와 산신제 때 자신의 진심을 담아 올릴 새로운 제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불안이나 절망 대신 굳건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슴처럼 순수하고 연약할지라도 진심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새벽녘 이슬을 맞으며 다시 한번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가마의 불씨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진실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묵직했지만 그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그가 산을 오르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경호와 황균의 대결에 대해 밤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노인들은 백할머니의 말, 물은 낮은 곳을 찾고 진심은 깊은 곳에 머무른다를 되새기며 경호의 순수함이 거짓을 이길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젊은이들은 황균의 부와 권력에 현혹되었지만 경호의 헌신적인 모습과 사슴 같은 맑은 눈빛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이고 다가올 산신제를 기다렸습니다. 그 산신제는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행사가 아닌 청송 가마의 미래와 경호의 운명을 결정짓는 엄숙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경호는 산에 오르면서 자신이 어릴 적부터 산신에게 맹세했던 그 모든 약속들을 되뇌었습니다. 경호가 산신 돌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이 바쳤던 순백의 사발이 여전히 그 자리에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맑은 빛을 잃지 않고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호는 사발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사발은 차가웠지만 경호의 손에 닿자마자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경호는 이 사발이야말로 산신이 자신의 진심을 받아주셨다는 증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사발을 깨끗한 천으로 다시 감싸 안고 하산했습니다. 그는 이제 산신제에 바칠 가장 귀하고 진실된 재물을 얻은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맑고 깨끗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경호가 산신 돌무덤에서 순백의 사발을 다시 품에 안고 내려온 후 청송마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산신제는 이제 단순한 풍년 기원제가 아니라 가마의 진정한 주인과 경호의 명예를 가릴 엄숙한 심판의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황규는 경호가 산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내려왔다는 소문을 듣고 더욱 불안해졌지만 겉으로는 더욱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취하며 마을 사람들의 의심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그는 경호의 사발이 보잘것없는 흙덩이에 불과하다고 비웃으며 자신이 준비한 화려하고 값비싼 재물만이 산신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황규는 경호와의 공개적인 대결을 앞두고 자신의 계략을 완성하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마의 운영권을 넘겨받을 합당한 이유를 만들기 위해 경호가 마지막으로 구워낸 도자기들을 몰래 가마에서 꺼내어 결정적인 흠집을 내거나 일부러 깨뜨렸습니다. 보라, 경호는 이미 가마를 지킬 능력을 잃었다. 그의 손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파편뿐이다.
황규는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마을 광장에 전시하며 경호의 무능함을 공공연하게 선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달아 실패하는 경호의 결과물을 보고 점차 황균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의 양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경호를 감싸려 했지만 황균의 논리와 증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호는 황균의 교활한 술수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할머니의 진심은 깊은 곳에 머무른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균이 자신의 도자기를 망가뜨렸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물리적인 증거를 찾거나 말로 다투는 대신 자신의 순수함으로 이 거짓을 꿰뚫으려 했습니다. 경호는 자신이 겪었던 연속된 실패와 고통이 모두 황균의 악의적인 방해 때문이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게 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산신제에서 자신의 진심이 담긴 사발을 통해 황균의 거짓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날 무렵 산신제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경호는 제를 올리기 위해 산으로 향하기 전 다시 한번 백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백할머니는 여전히 작은 오두막에 홀로 계셨고 그녀의 방 안에는 맑은 쑥 향이 가득했습니다. 경호는 공손히 절을 올리고 자신의 불안과 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황균 형님은 저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 합니다. 저의 도자기를 깨뜨리고 저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저는 산신 앞에서 오직 진심만을 바치려 하는데 그 진심이 과연 형님의 교활함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백할머니는 조용히 경호를 바라보며 따뜻한 쑥차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백할머니는 차를 마시는 경호에게 두 번째이자 마지막 충고를 건넸습니다. 산신은 번들거리는 것을 보지 않고 맑은 마음만을 보신다. 이 말은 경호의 가슴에 굳게 박혔습니다. 번들거리는 것. 그것은 곧 황균이 준비하고 있는 화려하고 값비싼 재물과 그의 번지르르한 말솜씨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맑은 마음은 경호 자신이 산에서 가져온 순백의 사발과 그 안에 담긴 흔들림 없는 헌신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경호는 이제 자신의 전략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황균의 화려함과 맞서 싸우는 대신 자신의 순수함과 진정성을 조용히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산신제 당일 청송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산신당으로 향하는 길목에 모였습니다. 경호는 흰색 도포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품에는 순백의 사발을 소중히 안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비록 왜소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굳건했습니다. 이어서 황균이 나타났는데 그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여러 명의 하인을 거느린 채 그 그릇에 담긴 귀한 재물들을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균의 위세에 압도되었고 경호의 소박한 행렬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황균은 경호를 비웃으며 네가 가져온 저 흙덩이가 감히 나의 황금 재물과 비교될 수 있겠느냐? 라고 조롱했습니다. 산신제는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인 이장이 주관했고 경호와 황균은 산신당 앞에 제단 양쪽에 마주보고 섰습니다. 황균은 먼저 제단에 나아가 자신이 가져온 재물들을 펼쳐놓았습니다. 화려한 과일, 귀한 술, 비단 포장으로 감싼 쌀 등 그야말로 눈을 현혹시키는 물품들이었습니다. 황균은 능숙한 말솜씨로 산신에게 자신의 능력과 재물을 자랑하며 자신이 이 가마를 맡게 된다면 마을에 큰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웅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고 자신감이 넘쳤지만 그 속에는 간절함이나 겸손함 대신 오직 탐욕과 오만만이 가득했습니다. 황균의 제사가 끝난 후 드디어 경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경호는 천천히 제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것이라곤 그가 빚은 순백의 사발 하나뿐임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사발을 제단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 안에 맑은 산물을 담았습니다. 경호는 황균처럼 거창한 말을 늘어놓는 대신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산신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담은
짧고 진실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의 기도는 마치 사슴의 울음처럼 고요하고 절박했습니다. 산신이시여, 저는 재물을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명예나 권력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직 이 가마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가마는 저의 뿌리이며 저의 가족이며 이 마을의 희망입니다. 만약 저에게 가마를 지킬 자격이 없다면 이 사발을 깨뜨려 저의 죄를 물어주십시오. 하지만 만약 저의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하다면 부디 이 가마에 다시 한번 축복의 불씨를 내려주시옵소서. 경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진심은 산신당을 둘러싼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호의 눈빛에서 거짓이나 탐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한 헌신을 보았습니다. 경호의 기도가 끝났을 때 갑자기 산신당을 둘러싼 산봉우리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산신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람은 황균이 제단에 올린 화려한 비단 포장과 값비싼 재물들을 휩쓸어 순식간에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재그릇들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강한 바람은 경호가 올린 순백의 사발 앞에서는 멈추는 듯 사발에 담긴 맑은 물 한 방울조차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호는 묵묵히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의 사슴 같은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평화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산신이 내린 심판이었습니다. 황균의 번들거리는 재물은 산신에게 거부당했고 경호의 순수한 재물은 산신의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황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당황하여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활함이 하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급히 재물을 다시 주워 담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이미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난 뒤였습니다. 이때 경호의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백 할머니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로 땅을 가볍게 치고 산신당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을 향해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신은 번들거리는 것을 보지 않고 맑은 마음만을 보신다고 내가 말했거늘. 저 순백의 사발에는 경호의 흔들림 없는 진심이 담겨 있으니 산신께서 이를 거두지 않으셨다. 가마의 불씨를 다시 살릴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백 할머니의 이 한마디는 마을 사람들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여는 열쇠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황균의 거짓에 속아 경호의 순수함을 의심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균에게 분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황균은 더 이상 자신의 거짓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분노로 일그러졌고 그는 자신이 가마의 도자기를 고의로 망가뜨리고 경호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을 마침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가마를 탐내어 경호를 모함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황균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그의 사과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균의 탐욕이 이 마을에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경호는 황균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이나 복수심 대신 깊은 연민과 슬픔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황균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경호의 이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의 사슴 같은 순수한 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황균의 죄를 벌하기보다는 진실을 밝히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경호는 이제 모든 오해와 불신으로부터 벗어났으며 청송가마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산신제 제단 앞에서 마을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황균은 자신이 가져온 재물들을 버려둔 채 청송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는 밤의 어둠 속으로 황급히 사라졌고 다시는 그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균이 사라진 후
다시 한번 경호에게 모여들어 사과와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경호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제 가마를 다시 살리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청송마을은 거짓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다시금 맑고 평화로운 빛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경호는 가마터의 불을 다시 살리기 위해 밤늦도록 흙을 다듬으며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의 맑은 눈빛은 이제 미래를 향한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황균이 마을을 떠나고 진실이 밝혀진 후 청송마을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던 먼지가 거친 듯 맑고 상쾌해졌습니다. 산신제에서 경호의 순수한 사발만이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고 그들은 경호의 사슴 같은 마음이 거짓을 이겼다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경호는 자신의 결백이 증명된 것에 감사했지만 승리감에 도취되기보다는 황균의 잘못으로 인해 망가졌던 가마와 상처 입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꺼져가던 가마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는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균에게 속아 경호에게 의욕의 눈초리를 보냈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경호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젊은이들은 산에 올라 경호가 택감으로 사용할 좋은 소나무를 베어왔고 노인들은 좋은 흙을 고르는 전통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마터는 이전의 침묵과 불안 대신 활기찬 움직임과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경호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자신의 모든 기술과 정성을 쏟아 새로운 도자기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흙의 생명을 불어넣는 듯 섬세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경호는 가장 먼저 자신이 빚어낸 도자기들이 황균의 방해로 인해 왜 실패했는지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흙의 배합이 고의로 틀어졌던 부분과 굽는 과정에서 중요한 도구들이 사라졌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호의 설명을 들으며 황균의 교활함에 다시 한번 분노했고 경호가 겪었을 고통을 짐작하며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경호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마을 사람들과의 불신을 해소하고 다시 한번 공동체로서의 신뢰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단순히 도자기를 빚는 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넘어 진심과 신뢰의 중요성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경호의 양부모님은 아들의 명예가 회복된 것에 눈물 지으며 기뻐했습니다. 양어머니는 경호를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고 양아버지는 경호에게 가마를 지키는 장인의 덕목에 대해 다시 한번 일러주었습니다. 경호야, 가마의 불은 잠시 꺼질지라도 사람의 마음속 진심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네가 오늘 이룬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그 진심이다. 앞으로도 흙을 다루듯 사람의 마음도 정직하게 다루어야 한다. 양아버지의 말은 경호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고 경호는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더욱 겸손하고 정직하게 가마 일을 해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경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가마터 전체를 대청소하고 황균이 섞어 놓았던 불순물을 모두 제거한 후 새로운 흙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다듬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고 고된 작업이었는데 경호는 마을 젊은이들에게 흙의 성질과 흙 속에 남아있는 공기를 빼내는 방법을 인내심 있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혼자 모든 것을 하려 하지 않고 마을 전체의 기술과 지혜를 모으려 노력했습니다. 경호의 이러한 태도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들은 경호를 단순한 가마지기가 아닌 마을을 이끌어갈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호는 다시 한번 백할머니를 찾아가 깊이 감사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산신은 번들거리는 것을 보지 않고 맑은 마음만을 보신다고 가르쳐 주신 덕분에 제가 이 난관을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지혜는 이 마을의 등불입니다. 백할머니는 경호의 겸손함에 미소를 지으며 나는 그저 네 마음속에 이미 있는 진실을 꺼내 주었을 뿐이다. 사슴처럼 맑은 내 마음이 스스로 진리를 찾아낸 것이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경호에게
앞으로도 흙을 다루듯 세상을 정직하게 대할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며 따뜻한 축복을 건넸습니다. 경호는 새로운 도자기를 빚을 때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정성과 헌신을 담았습니다. 그는 이번 도자기에는 마을 사람들의 화해와 희망, 그리고 산신의 축복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는 흙을 만질 때마다 자신이 겪었던 시련과 회복의 과정을 되새겼고, 그의 손끝에서 빚어지는 도자기들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청송 마을의 고난과 승리를 담은 예술 작품이 되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호가 흙을 다루는 모습을 보며 그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과 순수함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의 작업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위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경호는 마침내 첫 번째 시험 구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황균의 거짓이 청산되고 마을이 다시 태어남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가마터에 모여 경호가 가마에 불을 지피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경호는 정성껏 장작을 쌓고 오랜만에 다시 타오르는 가마의 불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 불씨가 이 마을에 꺼지지 않는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가마의 불은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 웅장한 불길은 밤하늘을 밝히며 마을 사람들에게 커다란 안도감을 선사했습니다. 불을 지피는 행위는 마을 전체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며칠 동안 가마터에 남아 불을 지키고 경호와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경호는 이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경호에게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는 작은 소문이나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마터에서의 밤샘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화해의 의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을에는 근심 없는 웃음소리와 따뜻한 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며칠간의 긴 구의 과정이 끝난 후 드디어 가마 문을 여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긴장되고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경호는 조심스럽게 가마 문을 열었고 뜨거운 열기 속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도자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청송 마을의 흙으로 빚어지고 경호의 진심과 산신의 축복이 더해진 도자기들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깊고 맑은 빛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경호가 가장 공들여 빚은 큰 백자 항아리는 맑은 이슬을 머금은 듯 깨끗하고 우아한 자태를 뽐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성공이다. 경호가 해냈어. 그들은 깨지지 않고 완벽하게 구워진 도자기들을 보며 경호의 기술과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도자기들은 황균의 거짓이 남긴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듯한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호는 자신이 빚은 도자기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이 도자기들은 저 혼자 빚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을의 화해와 믿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고 경호를 향한 존경심은 깊어졌습니다. 경호는 첫 번째 성공적인 가마 구이를 기념하여 마을 사람들을 가마터 앞들로 초대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에는 갓 구워낸 도자기에 담긴 맑은 술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와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경호는 이 잔치를 통해 마을 사람들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했고 청송 가마가 이 마을의 정신적인 중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의 사슴 같은 순수한 미소는 밤하늘의 달빛 아래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이 잔치 자리에서 마을의 이장은 경호에게 공식적으로 청송 가마의 정식 후계자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경호야, 너는 기술뿐 아니라 가마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귀한 덕목인 진심을 가지고 있다. 이제부터 이 청송 가마는 너의 것이다. 산신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경호는 마을 어른들 앞에서 깊이 절을 올리며 이 가마를 영원히 지키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어나갈 것을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불안이나 고통 대신 굳건한 책임감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가마의 불은 꺼지지 않고 마을의 희망도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청송마을에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경호가 빚어낸 성공적인 도자기들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았던 불신과 절망을 깨끗하게 씻어주었습니다. 가마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열기는 겨울의 초입에 들어선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으며 이제 마을 사람들은 경호의 맑은 눈빛에서 황균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냈습니다. 경호는 청송가마의 정식 후계자가 된 후에도 변함없이 겸손하고 성실하게 흙을 다루었으며 그의 사슴 같은 순수한 마음은 마을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도자기를 빚는 일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화합을 이끄는 정신적인 기둥이 되었습니다. 경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가마 운영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그는 황균이 시도했던 무분별한 대량 생산 대신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더욱 정교하고 독창적인 도자기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경호는 마을 젊은이들에게 흙을 다루는 기술뿐만 아니라 도자기에 마을의 역사와 정신을 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지도로 인해 청송가마에서 나온 도자기들은 단순히 그릇이 아닌 청송마을의 영혼을 담은 예술품으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먼 시장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높은 가격에 팔려나갔습니다. 가마의 번영은 마을 전체의 풍요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경호는 산신제 때 산신에게 바쳤던 순백의 사발을 다시 빚어 산신당에 영구히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 사발이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과 산신의 축복,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상징하는 귀중한 보물이라고 여겼습니다. 경호는 가장 좋은 흙을 고르고 가장 정성스러운 손길로 사발을 빚었습니다. 그는 이번 사발에 이전보다 더욱 깊은 감사의 마음과 함께 이 마을을 영원히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았습니다. 새로운 순백의 사발은 맑은 달빛을 머금은 듯 깨끗하게 구워져 나왔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진심의 사발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경호는 다시 한번 백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가마의 성공을 넘어 마을의 평화를 가져온 자신의 역할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백할머니는 경호를 맞이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호야, 너의 순수한 마음이 마침내 꽃을 피웠구나. 나는 네가 사슴처럼 연약할지라도 네 마음속의 진심이 어떤 거짓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백할머니는 경호에게 따뜻한 잣죽 한 그릇을 대접하며 이제 가마의 불씨를 지키는 일만큼이나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진심의 불씨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경호는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덧 깊은 가을이 지나고 첫눈이 내리는 겨울밤이 찾아왔습니다. 경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가마터에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이 만찬은 성공적인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에 대한 희망을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갓 구워낸 도자기에 밥과 국을 담아 나누었고 맑은 술잔을 돌리며 서로에게 감사와 축복을 전했습니다. 가마의 불은 여전히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빛은 눈 덮인 마을을 아늑하게 비추었습니다. 이 만찬은 경호가 마을의 진정한 일원으로 완전히 인정받았음을 상징하는 따뜻한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만찬이 끝난 후 경호는 홀로 가마터에 남아 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가 깊은 잠에 빠졌고 밤하늘에는 고요함과 평화만이 감돌았습니다. 경호는 가마의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장작이 타는 소리와 불꽃이 춤추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난날의 고통과 시련,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평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순수함이 가마를 지켜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고 자신의 삶과 이 마을의 미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호의 양부모님이 조용히 가마터로 다가왔습니다. 양어머니는 경호에게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고 양아버지는 경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경호야. 너는 가마를 지켰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너의 부모님도 하늘에서 너를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다. 양아버지의 따뜻한 말은 경호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고 경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이 가마가 자신의 영원한 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경호는 양부모님을 방으로 돌려보낸 후 다시 가마의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불꽃의 따뜻함을 느끼고 마치 그 불꽃과 대화하듯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맑고 고요했으며 밤의 정적 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 속삭임은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자신과의 약속이자 이 마을을 향한 굳은 맹세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 오랜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가장 평화롭고 희망찬 결론이었습니다.